지난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TV닥터 인사이드의 곽동원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으셨다가 우연히 당뇨가 있습니다. 혹은 당뇨 전 단계시네요. 이런 얘기를 들으신 분들 계시죠?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우울하셨습니까? 아니면 나도 올 게 왔네 싶으셨습니까? 65세 인구 10명 중에 3명이 당뇨 환자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놀랄 일도 아니고 부끄러울 일도 아닙니다. 그냥 준비를 해야 하는 일인 거죠. 30분 뒤에는 여러분들을 당뇨 전문가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친절한 닥터 이분께 부탁드려 보죠. 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내분비내과 전문의 강아름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의 강아름입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당뇨를 전문으로 하시는 내분비내과 선생님이십니다. 이거부터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당뇨라는 이름이 선생님, 소변에 당이 나온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면서요,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소변에 당이 나오는 것은 하나의 현상일 뿐이고 결국 소변에 당이 나온다는 것은 네. 혈액 내 당이 높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포도당이 되겠습니다. 네. 이 포도당을 세포 내로 넣어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인슐린의 역할입니다. 네. 이 인슐린이라 함은 췌장에서 분비하는 혈당 조절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네. 이 인슐린에 결핍이 있거나 즉 모자라거나 혹은 인슐린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혈액 내 포도당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당뇨병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 인슐린이 많이 높아지게 되면 선생님 그러면 우리 몸에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혈액 내 당들이 우리 온몸을 다 돌아다니게 되는 상태가 되는데 예. 비정상적인 혈당을 보이는 경우에는 각각의 장기에 그 독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당뇨병 환자가 가장 무서워하는 만성 합병증과 관련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예. 대표적인 그 독성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장기들이 눈, 그리고 신경, 콩팥, 네. 그리고 심장을 비롯한 이제 이런 혈관들이 있겠습니다. 네. 혈관이 우리 몸에 안 가는 곳이 없으니까 사실은 혈관이 가는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네.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당뇨가 이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당뇨도 있는데 한번 종류별로 한번 볼까요, 선생님? 네, 당뇨병은 크게 사실 4가지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네. 많이들 알고 계시는 1형, 2형 당뇨병이 있고 그 외에도 임신 당뇨병 네. 그리고 기타로 이제 분류되는 당뇨병이 따로 있습니다. 네. 이 1형 당뇨병이라 함은 췌장 베타 세포의 파괴로 인해서 인슐린의 결핍이 나타나서 당뇨병이 되는 경우로 인슐린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통은 소아에 많은데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비교적 발병 연령이 조금 낮은 것이지 반드시 소아에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네. 나이가 좀 있는 분들한테서 나타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 그래서 1형 당뇨는 반드시 인슐린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인슐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2형 당뇨는요? 2형 당뇨의 경우에는 인슐린의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와 네. 함께 이 당뇨병이 점차 진행하는 경우에 인슐린의 부족이 점차적으로 같이 생기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경구 당뇨병 약제나 인슐린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임신 당뇨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임신 당뇨병이라 함은 임신 때 발견이 되는 당뇨병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산전 검사나 네. 혹은 아시는 바와 같이 24주와 28주에 이 당부화 검사를 하시게 됩니다. 네. 그 경우에 이제 당뇨의 문제, 즉 당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예. 저희가 임신 당뇨병으로 예. 진단을 합니다. 멀쩡하던 젊은 여성이 결혼하고 임신을 하면서 갑자기 당뇨가 생기면 되게 놀라우실 것 같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무서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출산하고 나면 임신 당뇨는 없어지나요? 맞습니다. 출산하고 나면 많은 경우에 다시
정상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거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즉 출산 후 대략 2에서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이전에 하셨던 그 당부화 검사를 같은 방법으로 다시 하시게 됩니다. 예. 여기에서 정상적으로 나온다면 정상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이 확인되어서 네. 이후 생활 습관만 좀 조정을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당뇨병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네. 되겠고 만일의 경우에 정상으로 돌아왔다 하더라도 사실 이렇게 임신성 당뇨가 경험을 했던 환자분들한테 있어서는 5년 내로 당뇨로 갈 가능성이 사실 50%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대체로 좋아지지만 이후에도 남아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번 추적 관찰을 해보셔야 되겠다는 얘기인 거고 네. 산모시니까 제일 걱정하는 건 이걸 것 같아요. 태아에도 내 당뇨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어때요, 예. 선생님? 이게 결국 이 환자의 당뇨가 아이나 본인의 그 질병이랑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즉 가깝게는 환자가 출산을 하는 그 순간에 아이의 크기가 너무 커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산모의 이제 출산 중에 합병증도 증가하게 되고 네. 아이도 출산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거나 예. 심하면 어깨 탈구라든지 예. 그런 신체적인 손상이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예방하고자 이 대략 9개월 이상의 이 임신 기간 동안 네. 적정한 혈당 수준을 반드시 유지하셔야 하겠습니다. 이건 산부인과 선생님이나 아니면 산부인과 선생님과 선생님 같은 내분비내과 선생님께서 알아서 관리를 해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특히나 24주에서 28주 사이에 시행하시는 당부화 검사에서 이상이 생기게 되면 산부인과 선생님들은 반드시 내분비내과 선생님께 예. 환자분들을 보내주실 겁니다. 예, 믿고 그냥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1형, 2형 그리고 임신성 당뇨까지 알아봤고 또 하나가 더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기타 당뇨병이라고 하여서 이제 다른 이런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된 질환이나 다른 약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나 혹은 유전적 결함 혹은 췌장염과 같은 췌장 외분비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기타 당뇨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네요. 자, 선생님이 보시기에 점점 당뇨병 환자가 느는 게 맞나요? 그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와 같은 자료를 한번 보시면 네. 2012년부터 최근 9년간의 그 추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점차적으로 남녀에 상관없이 네. 이렇게 당뇨의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 2020년 기준으로 한번 확인해 봤을 때 나이별로 30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네. 거의 6명 중 1명 정도의 발생률을 보이고 네. 그리고 65세 이상으로 확인해 봤을 때 10명 중 3명 정도의 유병률을 보이는데 예. 아주 이게 넓게 봤을 때는 거의 3명 중에 1명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많은데 더 많아질 것 같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그렇습니다.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도 뭐 운 좋게 안 걸리시는 분들이 있고 걸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선생님? 이 원인은 결국 당뇨병은 인슐린 부족으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이 인슐린이 부족하다는 원인 자체가 결과적으로 인슐린 결핍으로 발생하는 경우와 인슐린의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감염이나 다른 질환으로 인해서 인슐린 분비가 증가해야 되는 과정에서 그 인슐린의 분비 증가 정도가 적절하지 못할 때 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원인은 왜 발생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인, 유전적 요인 모두가 여기에 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져 있고 사실 당뇨병이 있었던 그 가족에서는 네. 아무래도 당뇨병이 걸릴 확률이 가족 구성원에 있어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유전이나 가족력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은 유전적 요인이라고 말씀해 드릴 수 있겠고 네. 그 외에는 고령 혹은 비만 혹은 다른 동반 질환 등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당뇨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원인 요인들 쭉 보니까 피하기가 힘든 것들이 많아서 네, 당뇨 환자가 왜 그렇습니다. 많아지는지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검진 때 우연히 발견됐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워낙 컨디션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봤더니 내가 당뇨더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증상이 있나요, 없나요, 선생님, 당뇨는? 당뇨병은 실제적으로는 무증상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예. 최근에는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혈당이 공복 혈당을 검사하시니까 네. 조금 높다 해서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이 많이 높은 상태에서 이제 3다 증상이라고 해서 식사를 많이 한다든지 물을 많이 마시신다든지 네. 소변을 많이 본다든지 하는 증상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피곤감이나 다른 체중의 감소 등의 이런 전신적인 증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뇨 있으신 분들은 사실 혈당 수치에 굉장히 예민해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느 정도가 정상이고 어느 정도부터가 비정상인 거예요? 이 당뇨병의 진단 기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당뇨병을 이 8시간 이상의 금식 상태에서 공복 혈당을 체크해 보았을 때 126mg/dL 이상이거나 네. 혹은 경구 당부화 검사를 해서 2시간째 그 혈당이 200mg/dL 이상이거나 네. 혹은 아까 얘기 드린 그런 전형적인 증상이 있으면서 네. 무작위로 체크한 혈당이 200 이상이거나 네. 혹은 2, 3개월의 평균적인 혈당을 반영하는 당화 혈색소라는 수치가 6.5% 이상인 경우에 우리가 진단이 가능하겠습니다. 정상이 선생님 5.7입니다. 네네. 당화 혈색소가. 근데 네네. 당뇨는 6.5부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사이 공간이 있습니다, 선생님. 네네네네. 요 사이로 나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뭉뚱그려서는 당뇨병 전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 이 뭐 공복 혈당이나 아니면 식후 2시간 혈당 이런 예. 것들을 보고 저희가 정확하게는 뭐 공복 혈당 장애 혹은 내당능 장애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사실 이렇게 말씀 들으신 분들이 참 많을 텐데요. 네. 이 경우는 당뇨가 아직은 아니다. 하지만 네. 당뇨로 가는 경과에 있다라고 반드시 생각을 하시고 네. 이 경우에는 약을 꼭 먹을 필요는 없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운동이나 식이 조절 등의 생활 습관 조절을 하셔서 정상적으로 혈당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예. 반드시 조절을 하셔야 당뇨병의 예방이 가능합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선생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날 한번 재봤더니 250이다가 깜짝 놀랐는데 그 다음부터는 몇 번을 재봐도 괜찮아요. 그럼 나 당뇨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그다음에 아까 3다 증상 뭐 많이 마시고 많이 먹고 소변 많이 보고 이런 증상들이 한번 있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사라졌어요. 그러면 나는 당뇨예요? 아니에요? 라고 여쭤보시면 어때요? 이 당뇨의 확진은 사실 방금 말씀드린 그 진단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3다 증상이 만일에 이제 없어졌다면 네. 이전에 비해서는 혈당이 뭐 무슨 이유로든 약제를 드시지 않았다면 운동을 한다든가 체중 감량을 했다든가 네. 그런 어떤 변화로 인해서 이전보다는 혈당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이 3다 증상이 이전에 나타났다는 것은 상당히 혈당이 높았던 적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확진 검사를 꼭 하실 것을 권유드리고 예. 집에서도 혈당 체크를 꼭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당뇨일 가능성이 많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 조절이 잘 되고 있지만 당뇨일 가능성이 많다. 그런 경우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궁금하죠. 완치가 됩니까, 당뇨가? 완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당뇨병은 아직까지는 완치가 불가능합니다. 예. 사실 많은 연구가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적절한 목표 혈당을 도달하여서 최대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우리가 목표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평생을 관리해야 되는 병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완치까지는 아니지만 당뇨병 관해라는 개념이 대두되고 있는데 네. 이 당뇨병 관해라는 것은 충분한 체중 감량을 이루어서 네. 우리가 경구약제를 끊고도
혈당을 적절한 목표에 도달하도록 네. 조절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죠. 맞습니다. 네. 나는 약제 끊어도 괜찮더라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실제적으로 당뇨가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저 약을 먹지 않아도 당이 잘 조절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네. 이 체중 감량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이 체중 감량이 굉장히 효과가 좋았던 그룹이 따로 있습니다. 사실 나이가 조금 젊으신 그리고 체중이 꽤 과체중이나 비만이었던 당뇨병 유병 기간이 좀 짧았던 네. 환자들에서 예. 이 체중 감량이 당뇨병 관해를 이루어질 수 있음이 예. 많은 연구에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살 빼고 유지 잘하면 관해 당뇨 관해 완치는 아니더라도 당뇨 관해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이 상태에서 또 살이 쪄버리면 다시 당뇨가 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완치라는 표현을 안 쓰시는 것 네. 같습니다. 누구는 당뇨에 걸리고 누구는 당뇨에 안 걸립니다. 특별히 더 당뇨에 위험한 그런 분들이 계신 거죠. 아무래도 환자가 과체중 이상, 그러니까 과체중이거나 비만이거나 혹은 당뇨에 관한 과거, 가족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당뇨 전 단계였던 환자분들 예. 그리고 임신 당뇨를 진단받았거나 네. 거대약, 출산 역이 있는 분들 예. 또한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된 질환이 있으신 분들 혹은 이와 관련된 이제 약제 즉 주로 혈당을 많이 올리는 대표적인 약이 사실 스테로이드 종류가 있겠는데요. 어쩔 수 없이 스테로이드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사용했을 때 예. 혈당이 올라갈 수 있고 이전에 당뇨를 진단받지 않으셨다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네. 30세 이상이 되시면 매년 선별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뇨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합병증 얘기를 선생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뇨 자체가 위험하지는 않죠. 합병증이 위험해서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합니다. 네. 어떤 합병증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고혈당 자체는 증상이 없습니다. 네. 이제는 많은 분들이 당뇨 합병증이 무섭다는 이야기를 잘 알고 계셔서 많이들 물어보시게 되는데요. 사실 급성 합병증과 만성 합병증으로 나뉘게 됩니다. 네. 대부분은 만성 합병증을 알고 계신데 급성 합병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로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즉 당뇨병 약제를 끊거나 인슐린을 맞지 않은 상태 혹은 감염이나 다른 질환들로 인해서 네. 혈당이 급속하게 올라가는 경우에 급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 경우는 굉장히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저혈당도 급성 합병증 중에 하나이고 예.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그만큼 중요하여서 이 저혈당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겠습니다. 네.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거나 갑자기 떨어지거나 이 둘 다 위험하고 요게 이제 급성 합병증. 맞습니다.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예. 급성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만성 합병증이 있습니다. 만성 합병증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혈액 내에서 고혈당이 지속되는 경우에 대부분의 그 장기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눈 혹은 신장 그리고 신경 그리고 심장과 같은 혈관들이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오시는 이제 당뇨병 환자분들에게 눈의 경우에는 안과에서 최소 매년 네. 정기적인 검진을 하시도록 예. 저희가 권유드리고 있고 네. 다른 관련된 대표적인 장기들의 검사들을 네.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말기 콩팥병으로 투석을 받고 계시는 분들의 90%가 당뇨 때문에 오신 분들인 건 거고 발가락을 요즘 뭐 잘라야 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만은 그 몇 분들의 90%가 대부분 다 당뇨발 때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뇨의 합병증이 무서운데 그래서 혈당 조절을 잘 하시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준이 있겠죠. 자, 요 안에 넣으세요. 어떤 정도로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이 네. 부분을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네. 이 목표 혈당에 잘 도달하셔야지 저희가 만성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분명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복 혈당, 즉 주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자고 일어나서 이제 체크하시는 공복 혈당의 경우에는 80에서 130mg/dL 안에 들어와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식후 2시간으로 체크를 하시게 되면 네. 180mg/dL 밑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네. 조절을 하셔야겠고 예. 여기서 말하는 식후는 식사를 시작하고 2시간으로 생각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당화 혈색소라고 하여서 이는 병원에 오셔서 측정하시는 검사인데 네. 이 검사에서 6.5%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목표들은 사실 환자의 특성이나 상황을 생각해서 조금 조절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 담당의 선생님과 의논해서 어느 정도로 조절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정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막 이렇게 스트릭트하게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조정이 안 되면 결국 혈관을 망친다. 그러면 결국 당뇨는 혈관 질환이다. 선생님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혈관에 고혈당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혈관이 계속 좁아지는 그런 동맥경화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증상이 결국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에 나타나는 경우에 가슴이 아파지는 예. 그런 협심증이라든지 혹은 심근경색을 경험하실 수 있고 예. 더 중요한 기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뇌 쪽으로 가는 혈관을 침범하게 되면 네. 결과적으로 뇌졸중, 뇌경색 네.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아까 저희가 투석 얘기 잠시 들려드렸는데 당뇨약 오래 드신 분 중에 내가 당뇨약을 오래 먹어서 결국 투석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못 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선생님도 그런 얘기 들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신다기보다는 예. 주로는 당뇨약이 나한테 문제를 일으킨다. 예. 뭐 부작용 말고 다른 경과를 나쁘게 만든다. 예. 그렇게 말씀하거나 믿거나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는데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사실 각각의 당뇨병 약제, 모든 약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 그 부분은 이제 담당의 선생님하고 의논하시면 되겠지만 네. 도리어 뭐 그런 문제로 인해서 혈당을 앞서 얘기한 목표 혈당에 도달하지 못하게 조절하는 경우에는 예. 도리어 콩팥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예. 우리나라의 그 말기 신질환이라고 하는 즉 투석으로 이어지는 말기 신질환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당뇨병입니다. 네. 그만큼 이 신장 질환에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도리어 약제를 먹어서 혈당 조절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만성 신질환이라고 해서 이제 콩팥 기능이 좀 약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 그 경우는 모든 약제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당뇨병 약제도 마찬가지로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네. 치료제 중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먹는 약이랑 인슐린이 있을 텐데 예. 먹는 약으로 조절이 되면 그나마 나은 거고 인슐린 쓰면 이제 뭐 올 때까지 온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 아니잖아요, 선생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근데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 예, 우리가 하다 이제 안 돼서 인슐린으로 넘어가면 저는 끝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지만 네. 인슐린은 벌써 발견된 지 100년이 넘는 굉장히 안전하고 효과적인 당뇨병 약제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네. 그저 단 한 가지 직접 주사를 좀 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는 건데 최근에는 많이 발전해서 굉장히 쉽게 네. 이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뇨 있으신 분들 드시는 약 인슐린 다음으로 더 중요한 거 하나 있죠. 먹는 거 조절하시는 건데 요거 이제 어떤 음식이 좋고 나쁜지를 분간하는 당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 요거 네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같은 열량의 음식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당질이나 단백질, 지방의 함량에 따라서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다릅니다. 네. 또한 이 당질이라는 것이 결국 혈당을 급속히 올리는데 일조를 하게 되는데 이 당질의 함량이 같다 하더라도 그 당질의 성질이나 특성
그리고 조리나 가공 방법에 따라서 예. 이 혈당이 올라가는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아하. 그래서 이것을 수치화해서 네. 저희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든 게 네. 당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드시게 되면 높은 음식보다는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 필요량이 줄어들게 되고 예. 포만감도 좀 쉽게 들고 네. 그리고 그만큼 음식 섭취량은 좀 줄어들게 되면서 인슐린 저항성의 개선이 분명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당 지수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실 부분이 네. 총 당질 섭취량도 조절을 하시면서 네. 생각하실 부분이 예. 우리 식사를 당 지수가 낮은 음식으로 이제 구성을 같이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혈당 조절에 있어서 조금 더 이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흰 쌀밥보다는 잡곡밥을 드신다든지 혹은 흰빵보다는 통밀빵을 드신다든지 네. 혹은 그냥 완전히 주스, 유동액인 주스보다는 음. 생야채나 생과일을 드신다든지 하는 그렇죠. 부분이 있겠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선생님 과일이 포지션이 좀 애매합니다. 네네. 어떤 거는 위에 있고 어떤 거는 낮은 데 있어요, 선생님. 네네네. 요거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실 당 지수를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네. 이제 어떤 과일이 더 낮고 어떤 예. 과일이 조금 더 높고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게 가장 좋은데 네.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앞서 잠깐 얘기 드렸지만 총 당질 양을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이 당 지수보다 그게 우선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예. 이 과일의 양을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예. 사실 과일에 있어서 직접 다 당 지수를 이제 생각하면서 조절하시기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주스 같은 거 보면 선생님 저희가 뒤에 그 성분표를 보면 당류 몇 그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네. 나는 이거 100% 과즙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믿고 마셨는데 당류가 엄청나게 높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럼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100% 과즙 선생님 어때? 이건 그냥 과일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마늘에 그냥 무가당 주스라고 하더라도 이제 씹어서 먹는 생과일 종류가 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당 지수를 얘기하면서 잠시 얘기 드렸었는데 예. 이런 이유로 무가당 주스라 하더라도 네. 당이 첨가가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지 네. 이 과일로 인한 당은 100% 과일이라면 100% 들어가 있습니다. 과당이잖아요, 과당. 예. 그렇다 하더라도 혈당을 이렇게 유동액으로 먹는 경우에 급속하게 올리는 예. 그런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예. 사실 주스를 드시는 것보다는 예. 씹어서 드실 수 있는 과일로 드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예. 인터넷에서 당 지수로 검색해 보시면 쭉 다 나오니까 보고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있는 것 사실은 다 드셔도 됩니다. 드셔도 네. 되는데 이제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드셔도 되는데 알고 드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고. 또 제가 예상하기에 선생님이 많이 받으시는 질문, 이거 저도 많이 받는 거라. 당뇨로 진단이 되셨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면 이제 분명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선생님한테도 마찬가지로. 내가 자신이 있습니다. 약을 안 먹고 내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체중도 빼고 음식도 조절해서 내가 딱 조절해서 올게요. 일단 약을 한번 안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많습니다. 예. 많은 경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예. 사실 저는 이게 좋은 게 처음부터 좋은 게 상당히 좋다. 네. 그러니까 초반 당뇨병을 진단받고 초기에 네. 혈당 조절을 잘 하는 것이 환자의 이 장기적인 예후와 아주 관련이 많다는 것이 이 속속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초반에 그렇게 열심히 생활 습관을 조정하시는 거 좋다. 네. 하지만 약도 같이 먹으면서 네. 시행해 보자라고 예.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앞서 제가 당뇨병 관해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환자분이 사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이어서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해서 초반에 체중을 많이 감량하는 경우에 약제를 끊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냥 당뇨 조절을 위한 생활 습관 조절만 하는 건 아니고 네. 약도 좀 같이 먹으면서 지켜보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당뇨가 지금 있으신 분들은 생활 습관을 요렇게 하시고 약, 뭐 인슐린 요렇게 쓰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아직 당뇨가 안 오신 분들 그런데 가족들 중에 당뇨 환자가 많으시고 나도 왠지 살이 좀 찌고 있는 것 같고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예방하실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따로 있나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사실 건강한 식이와 운동이 너무나 중요하겠는데요. 언제나 우리가 정석으로 생각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즉 식사를 제때 골고루 그리고 알맞게 하시고 운동도 일주일에 이제 150분 이상씩 운동을 제때 특히나 식후에 하시면 이제 식후 혈당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식후에 시행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사실 당뇨병 예방이 가능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앞서 얘기한 그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당뇨병 예방에 아주 큰 관심을 기울이시면서 실천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자, 이렇게 30분이 지났고요. 이제 이 30분 동안 잘 들으셨다면 여러분들은 당뇨 전문가가 되신 겁니다. 오늘 나오셔서 여러분들을 당뇨 전문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분비내과 전문의 강아름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당뇨 환자들에게 좋은 습관들은 일반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습관들입니다.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 조상들은 뭐 거친 음식 싱겁게 드시고 많이 움직이셨죠. 그래서 당뇨가 없었던 건데 요즘은 그렇지 않으니까 당뇨가 점점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